미국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출장도 허락받아야 가고 네.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꼭 퇴직해서 이혼할 그런 이유가 없죠. 이혼할 사람들은 진작에 이혼했겠구나. 했지. 예.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하긴 또 노년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재산 분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1990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2020년에는 37%다.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가 생각했는데 네. 아니고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더라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이거든요. 그래요?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네.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조심해야 되죠. 네. 여기서 만약 이혼이나 하는 날이면 노 파산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득도 없고 지금 네. 자산도 얼마 없는 네. 노년분들의 또 네. 거기서 또 쪼개져 버리니까. 네, 네. 야, 그러면은 혹시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일본은 그게 그래도 좀 노년에 같이 사나 봐요. 일본 같은 나라는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고 일로 나가고 부인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훨씬 가부장적인가 그래서 보죠. 따로 놀았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서 30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집에 딱 앉으니까 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출장도 허락받아야 가고 네.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꼭 퇴직해서 이혼할 그런 이유가 없죠. 이혼할 사람들은 진작에 이혼했겠구나. 했지. 예.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참다가. 이게 참다가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퇴직한 남편 중에 인기 1번이 뭐냐면은 요리 잘하는 남편이라든지 건강한 남편이라든지 뭐 싹싹한 남편이라든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그래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일본 그 부인들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그다음에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네. 그다음에 뭐 키친 드링커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요즘 또 젊은 세대는 다를 거예요. 다 맞벌이 하니까. 네. 근데 우리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놀다가 네.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긴 이게 지금 30대 뭐 40대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 부모님은 뭐 남편은 완전 일만 했고 아내는 또 주부였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예. 갑자기 같이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조심스러운 네. 게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작년 말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네.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를 주제로 토크를 하는데 네. 패널이 남자 넷 여자 넷인데요. 네. 그 MC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8명 중에 7명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남편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속박되는 것 같다. 네. 뭐 일 좀 시켰는데 너무 서투르니까 짜증난다. 근데 또 남편은 뭐냐고 하냐면 불편해하는 마누라 보는 게 또 불편하다. 네. 예?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별로 집에 없으니까. 계속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이게 다행이구나. 저도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사람도 한성갈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훈련 같은 건 생각도 못한 채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20년 만에 확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 처방으로는 뭐냐면 남편들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참 시급하다. 뭐라도 해라. 그런 생각이 나가서. 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공무원분들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읽은 수기에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네. 그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네.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분은 상당히 고급 공무원 한 분인데. 그러겠죠. 예.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주간 노인 보호센터. 요즘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이것도 예, 예. 참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면접 보고 붙어가지고 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했더니 월급을 70만 원 받고 네. 집에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읽은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가야 되는구나. 네.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근데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네. 이제 8살짜리 애가 있는데 네. 애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면 귀엽고 이렇게 이쁜데 네.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놀아달라고 네. 하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네. 이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왜 와이프가 싫어하냐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내분들은 그 30년 동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겠죠. 집에서. 나도 할 거 많고 바쁜데 남편 출근하고 애 학교 가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생활을 갖는 그 버릇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거기다 또 남편분들이 또 약간 부모님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또 약간 좀 뭐 해달라 권위적이다가 뭐 거기다가 또 약간 고위직에서 또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부하 직원처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네.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참, 이게 이혼도 사실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황혼 이혼도 엄청나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온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한 50대 초반이시거나 아니면 네. 40대 후반이신 분들은 네. 황혼 이혼을 안 당하려면 예. 미리미리 좀 뭔가 좀 같은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인생 단계별로 나이 연령대별로 준비할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는 20, 30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삼층연금,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네. 돈을 꾸어서라도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0세 시대는 일을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20, 30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나중에 중대질병 걸리면 그게 파산이 되니까 안 걸리도록 이 건강에 조심하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이게 40대 할 일이고요. 40대 할 또 하나 일은 뭐냐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립인으로 키워놓는 거.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한테 영어 수학 말고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자립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네. 자립이 뭐냐면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가고 난 자리는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목욕탕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지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또 회사에서도 어떤 친구가 하면은 못 믿어가지고 누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네.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미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자기 소신대로. 그러게야지 직업관을 갖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절약을 하려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근데 경제적 자립 중에서 돈 버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맞춰 사는 능력. 그렇죠. 본인 능력에 맞춰서 살면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 능력보다 항상 높게 막 쓰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삼층연금하고 인적 자본 투자 열심히 하고 네. 40대는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요. 퇴직에 가까우니까 네. 가계자산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이 바짝 잘못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문제하고 우리나라는 또 가계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객분제 부채 이 부채 비율이요. 네.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일본의 경우는 20, 30대예요. 179%. 네.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사가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네.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값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사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게 30대인데 네. 131%. 그런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네.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계속, 30평, 40평. 계속 그러면서 네. 은행에서 3년짜리, 4년짜리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내일 모레 퇴직인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20년, 30년 후 노후에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아까 그 자동차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냥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훨씬 큰 건가? 그러니까 안분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큰 거는 어떻게 보면 향상심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네. 지금 같은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사실은 절약이 중요하거든요. 맞춰 사는 능력이. 네.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래서 다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인데도. 근데 우리는 엊그저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시절만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저는 지금 30, 40대가 어른 되면 또 달라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 노인들은 그렇다 이거죠.